국경을 넘은 꿈 탈북민 이정수의 이야기. 제1장 국경 너머의 불빛. 1999년 10월의 어느 쌀쌀한 저녁, 이정수는 창문 너머로 보이는 압록강 건너편 불빛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3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 불빛들은 여전히 수수께끼 같은 존재였습니다. 저 너머에는 과연 어떤 세상이 펼쳐져 있을까요? 1968년 3월 20살의 청년 이정수는 조선인민군에 입대했습니다. 강화도 바로 앞 교동도 근처에서 11년간 복무하며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최전선에서 청춘을 보냈습니다. 군 복무 시절 그는 매일같이 대남방송을 감청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자유아시아 방송, 미국 예술이 방송에서 흘러나오는 한국어는 그에게 분노만을 안겨주었습니다. 특히 농촌 지원에 나갔을 때의 기억은 생생했습니다. 떼약볕 아래서 허리가 아프도록 모를 심고 있을 때 한국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확성기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허리 아프게 힘들게 일하지 마시고 우리 대한민국으로 오십시오. 그 달콤한 유혹의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이정수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당장 앞에 있다면 총으로 쏴 죽이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1979년 제대 후 이정수는 당에서 특별히 선발되어 극비시설에 배치받았습니다. 그곳은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공장이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한 기술을 보유한 이 시설의 정체를 아는 사람은 극소수였습니다. 당비서로 임명된 이정수는 500여 명의 핵심 당원들과 함께 이곳에 파견되었습니다. 공장 전체 종업원은 10,000명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낙후된 기술력과 교육 수준 때문에 대부분의 작업이 순수한 인력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이정수는 종종 한국이나 일본에서라면 한 명이 할 수 있는 일을 10명이 달라붙어 하는 모습을 보며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북한 방식이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에는 당 간부들을 위한 특별 학습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국주의 선전분석이라는 명목으로 각국의 영화들을 상영했는데 여기에는 한국 영화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당 선전부에서는 핵심 간부들이 자본주의의 허상과 모순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며 이런 영상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느 날 상영된 한국 영화에서 이정수는 깔끔하게 정돈된 아파트와 넘쳐나는 자동차들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이 모두 거짓 선전이라고 믿었습니다. 한국은 아직도 거지들이 넘쳐나는 가난한 나라이고 지주들이 소장농들을 착취하는 봉건 사회라고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화면 속의 풍요로움은 단지 선전용 가짜 영상일 뿐이라고 단정했습니다. 하지만 공장에서의 생활이 계속되면서 이정수는 점점 더 많은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소련과 동구권에서 들여온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설비들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기술자들은 그 사용법조차 모르고 있었고 매뉴얼은 러시아어로 되어 있어 번역조차 제대로 안 되었습니다. 값비싼 외국산 자동화 설비는 1년도 못 가서 고장나고 말았고 부품 조달도 어려워 결국 모든 일을 사람 손으로 해야 했습니다. 어느 봄날 공장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수리반에서 일하던 김철호라는 동료가 갑자기 사라진 것입니다. 그는 평소 성실하고 조용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보이부장 박성철이 이정수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동무 수리반의 김철호 말이야. 그놈이 어젯밤부터 보이지 않는다네. 혹시 그놈 형인 김철수를 아나? 그놈을 좀 감시해주게. 이정수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탈북. 그동안 소문으로만 듣던 일이 자신의 공장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만약 그때 이정수에게 한국에 대한 동경이나 호기심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그는 김철수를 감시하는 일에 협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에 그는 충실한 당비서였습니다. 그는 보위부의 지시에 따라 김철수의 동향을 면밀히 관찰했습니다. 사흘 후 김철호는 압록강에서 체포되었습니다. 탈북을 시도했던 것입니다. 일주일 후 이정수는 그가 정치범수용소로 이송되는 과정을 직접 목격해야 했습니다. 한겨울 혹독한 추위 속에서 발에 족쇄를 차고
남루한 죄수복을 입은 채 트럭에 실려가는 김철호의 모습은 이정수의 뇌리에 깊이 박혔습니다. 호송 차량 옆에서 김철호를 지켜보던 교화소 간부에게 이정수는 물었습니다. 저렇게 족쇄까지 채우고 수갑까지 채워야 합니까? 저 사람이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그 간부는 냉소적으로 웃으며 답했습니다. 일이 뭐가 중요한가? 저놈은 이제 인간이 아니야. 반역자일 뿐이지. 그 간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나도 속으로는 눈물이 난다네. 하지만 어쩌겠나. 위에서 그렇게 지시한 것을 우리가 바꿀 수 있나. 이정수는 그 순간 무언가 단단했던 것이 마음속에서 금이 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날 밤 이정수는 잠들지 못하고 창밖의 불빛을 바라보며 긴 생각에 잠겼습니다. 김철호는 왜 목숨을 걸고 그 강을 건너려 했을까요? 저 너머에는 정말 무엇이 있는 것일까요? 처음으로 이정수의 마음에 의문의 씨앗이 심어진 밤이었습니다. 제2장 무너진 가정, 막막한 현실. 이정수의 평온했던 일상의 균열이 시작된 것은 1998년. 고난의 행군이 절정에 달했을 때였습니다. 집안 경제 사정이 어려워지자 아내 김순희는 장사를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중국산 옷감을 들여와 시장에서 파는 작은 사업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순조로웠습니다. 품질 좋은 중국 옷감은 평양 시민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았고 김순희는 나름의 고정 고객층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사업을 확장하려다 생긴 것입니다. 더 많은 물건을 들여오기 위해 이웃집 박 씨로부터 큰돈을 빌린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당국의 단속이 시작되었습니다. 개인 장사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면서 김순희의 사업은 하루아침에 망가졌습니다. 압수된 물건들과 빌린 돈, 그리고 이자까지 합쳐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박 씨는 매일같이 찾아와 돈을 갚으라고 압박했습니다. 채권자들의 압박을 견디지 못한 김순희는 점점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때로는 며칠씩 집을 비우기도 했습니다. 이정수는 아내에게 함께 해결책을 찾아보자고 제안했지만 김순희는 이미 심리적으로 한계에 다다른 상태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이정수가 공장에서 돌아오니 집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김순희는 14살 아들 민철이와 12살 딸 영희를 데리고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입니다. 탁자 위에는 짧은 편지 한 장만 남겨져 있었습니다. 미안합니다. 더 이상 당신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도 아내와 아이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정수는 공장 일에 더욱 매달렸습니다. 당비서라는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던 그였지만 가정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는 날로 커져갔습니다. 밤마다 술을 마시고 싶은 충동을 느꼈지만 당비서가 술에 취한 모습을 보일 수는 없었습니다. 공장 동료들은 이정수의 상황을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위로의 말을 건네지 않았습니다. 북한에서는 개인사보다 당의 업무가 우선이었고 가정 문제로 업무에 지장을 주는 것은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이정수는 혼자서 모든 고통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1년 반이 지난 후 당위원회에서는 이정수를 별도로 불러 엄중한 경고를 했습니다. 당비서의 가정이 이런 상태로는 다른 당원들에게 모범이 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가족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당비서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이정수는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그동안 성실히 해온 당 업무도 11년간 쌓아온 군 경력도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당비서 자리를 잃는다는 것은 단순히 직책을 잃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생명을 잃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정수는 공장 동료로부터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해령 지역의 한 장마당에서 김순희와 아이들을 봤다는 것입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뒷모습이 매우 닮아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정수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해령으로 향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공장장에게 가족사로 인한 개인 휴가를 신청했습니다. 평소 성실했던 이정수였기에 일주일의 휴가가 허락되었습니다. 중국과 인접한 해령까지 가는 길은 멀고 험했습니다. 기차와 버스를 갈아타며 이틀을 꼬박 달려야 했습니다. 해령에 도착한 이정수는 아내와 아이들이 머물렀다던 집을 수소문 끝에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의 대답은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일주일 전에 그곳을 떠난 후였습니다. 빚쟁이들이 찾아와 소동을 벌인 후 급하게 짐을 싸서 어디론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일주일이라는 아슬아슬한 차이로 가족을 놓친 이정수의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20년 가까이 함께한 가족을 손 닿을 듯한 거리에서 놓쳤다는 현실이 그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는 해령거리를 멍하니 걸으며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돌아갈 곳도 돌아갈 이유도 사라진 이정수는 해령 시내의 한 여관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그는 원래 담배를 피우지 않고 술도 마시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그날만은 답답한 마음을 달래고 싶었습니다. 여관 앞 골목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한 중년 남자를 보고 불을 빌려달라고 다가갔습니다. 그 남자는 김영철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이정수의 말투를 듣더니 해령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금세 알아챘습니다. 어디서 왔느냐는 질문에 이정수는 처음에는 경계심을 보였지만 술이 조금 들어간 상태에서 자신의 사연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을 찾아 여기까지 왔지만 헛수고가 되었다는 이야기, 이제 돌아가봐야 자리도 없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다는 심정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김영철은 담배 연기를 천천히 내뿜으며 이정수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던 김영철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형님, 중국으로 가보는 것이 어떨까? 그곳에서 돈을 벌어 생활을 정리한 후 다시 돌아올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정수는 그 순간 직감적으로 이 사람이 자신에게는 운명적인 만남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만난 한 줄기 희망의 빛이었습니다. 제3장 압록강을 건너다. 김영철은 이정수를 유심히 바라보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형님이 정말 마음만 먹는다면 중국으로 데려다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곳에 사촌형이 살고 있고 전화번호도 알고 있다며 언제든 출발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위험 부담은 형님이 감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정수는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북한에서의 삶은 이미 막다른 길에 다다랐고 가족도 직장도 모든 것을 잃은 상황에서 중국행은 마지막 남은 선택이었습니다. 그는 김영철에게 당장 떠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김영철은 이정수의 결의를 확인한 후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오늘 밤 10시에 압록강 상류의 한 지점에서 만나자는 것이었습니다. 준비물은 따로 없었습니다. 몸에 지닌 돈과 신분증 정도만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신분증은 중국에서 신원을 증명할 때 필요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녁 9시 이정수는 여관을 나와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약속 장소에서 김영철을 만난 이정수는 그가 이 일에 상당히 능숙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김영철은 강의 수위와 경비병들의 순찰 패턴 그리고 중국 쪽 지형까지 세세하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이정수는 나중에야 알았지만 김영철은 이미 수십 명의 사람들을 중국으로 안내한 경험이 있는 전문 브로커였습니다. 밤 10시 정각 두 사람은 압록강에 발을 담갔습니다. 10월의 강물은 뼛속까지 차가웠습니다. 김영철은 앞서가며 안전한 길을 안내했고 이정수는 그를 따라 한 걸음씩 강을 건넜습니다. 물살이 거세지는 곳에서는 서로의 팔을 붙잡고 균형을 잡아가며 전진했습니다. 강에 들어가 3분의 1 정도 건넜을 때 북한 쪽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강물을 흐르며 그들을 찾고 있었습니다. 김영철은 이정수에게 몸을 낮추고 더 빨리 움직이라고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총소리는 나지 않았습니다. 강 중앙을 넘어서면 국제법상 총을 쏠 수 없다는 불문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국 땅에 발을 디딘 순간 이정수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들어선 느낌이었습니다. 북한과는 달리 보초도 없었고 경계선도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김영철은 이정수를 강가에 숨겨둔 자전거로 안내했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것이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1시간 정도 달린 후 그들은
작은 농가에 도착했습니다. 김영철의 사촌형이라는 장철수가 그들을 맞아주었습니다. 장철수는 이미 이런 일에 익숙한 듯 이정수를 자연스럽게 안내했습니다. 방 한 칸을 내주며 며칠 쉬었다가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에서의 생활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언어가 달랐고 문화도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무엇보다 주머니에는 한 푼도 없었습니다. 장철수는 근처 돼지 목장에서 일해보라고 제안했습니다. 북한에서 당비서를 했던 이정수에게 돼지를 키우는 일은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지만 생존을 위해서는 어떤 일이라도 해야 했습니다. 목장 일은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새벽 5시에 시작해서 저녁 8시까지 계속되는 중노동이었습니다. 돼지똥을 치우고 사료를 주고 아픈 돼지를 치료하는 일까지 모든 것이 이정수에게는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일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한 달 정도 목장에서 일하던 어느 날 저녁 장철수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수야, 큰일 났다. 북한 국가보위부에서 전화를 걸어. 내가 조용히 해령으로 돌아오면 모든 것을 용서해 주겠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북한 당국이 이정수의 탈북 사실을 완전히 파악했다는 의미였습니다. 언제 중국 공안이 들이닥쳐 그를 북송시킬지 모르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정수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돌아가면 정치범수 용소행이 확실했고 중국에 남아있어도 언제 잡힐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제사장 도망자의 삶과 새로운 선택. 이정수는 더 깊숙한 곳으로 피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국경 지역에 있으면 북한과 중국 양쪽 모두에서 위험했습니다. 장철수는 더 내륙 지역에 아는 사람이 있다며 도움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이정수는 장철수가 마련해준 트럭을 타고 해이룽장성 깊숙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트럭 짐칸에 숨어서 가는 길은 너무나 고달팠습니다. 중간중간 검문소에서 멈출 때마다 가슴이 터질 듯 했습니다. 새로운 은신처는 깊은 산골이었습니다. 한족 농부 왕서방이 운영하는 작은 농장이었습니다. 왕서방은 말이 많지 않은 사람이었지만 이정수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그곳에서 이정수는 다시 육체노동을 시작했습니다. 옥수수밭을 돌보고 콩을 수확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2달 후 어느 날 오후 중국 공안 2명이 농장에 나타났습니다. 불법 체류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왔다는 것입니다. 이정수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공안들은 이정수에게 수갑을 채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이정수의 본능이 발동했습니다. 11년간 군에서 단련된 체력과 순발력이 살아난 것입니다. 그는 공안 한 명을 발로 차고 다른 한 명의 얼굴을 주먹으로 강타한 후 산으로 도망쳤습니다. 총소리가 뒤에서 울렸지만 이정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산속 지형을 활용해 지그재그로 뛰며 추격을 따돌렸습니다. 군 복무 시절 산악훈련을 받았던 경험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해가 질 때까지 산속을 헤매다가 겨우 안전한 곳에 숨을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왕서방이 조심스럽게 산속으로 올라와 이정수를 찾았습니다. 공안들이 수색을 포기하고 돌아갔다는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농장에는 더 이상 머물 수 없었습니다. 왕서방은 더 깊은 산골에 있는 인삼밭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깊은 산골의 인삼밭에서 이정수는 6개월을 숨어 지냈습니다. 인삼을 기르는 일은 매우 섬세한 작업이었습니다. 온도와 습도를 맞춰야 하고 병충해를 방지하기 위해 세심한 관리가 필요했습니다. 이정수는 그곳에서 처음으로 농업의 과학성을 경험했습니다. 인삼밭 주인 노씨는 이정수의 정체를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성실히 일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에 들어했습니다. 이정수는 그곳에서 중국어도 조금씩 배우고 중국의 문화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이런 숨어 사는 삶을 계속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노씨가 이정수를 불러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한국으로 가는 길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믿을 만한 브로커가 있고 성공률도 높다고 했습니다. 다만 비용이 상당히 들고 위험 부담도 크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정수는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행을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에서 돈을 벌어 언젠가는 북한으로 돌아갈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에서의 불안정한 생활을 계속할 수는 없다는 현실을 직면해야 했습니다. 언제 다시 체포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한국행은 완전히 새로운 기회로 여겨졌습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이정수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한국으로 가보겠다고 노 씨에게 말했습니다. 노 씨는 이정수의 결심을 확인한 후 브로커와의 연결을 도와주었습니다. 새로운 여정을 위한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제6장 베트남에서의 시련과 희망. 경찰서로 끌려간 일행은 철저한 짐 수색을 당했습니다. 베트남 공안들은 다른 물건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고 오직 가루 형태의 물질에만 특별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정수가 가져온 북한산 감기약 가루를 보고는 마약으로 의심하는 눈치였습니다. 이정수는 속으로 이 사람들이 우리를 마약 밀매업자로 생각하는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이정수는 다른 일행들에게 눈짓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최대한 중국인처럼 행동하고 북한 출신임을 들키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베트남어를 모르는 상황에서 중국인 행세를 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베트남 공안들도 처음에는 이들의 정체를 확실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중국인 같기도 하고 탈북자 같기도 한 애매한 상황이었습니다. 몇 시간의 조사 끝에 결국 한국 영사관에 연락을 취한 것 같았습니다. 저녁 8시경 한국 영사관에서 파견된 담당자가 경찰서에 나타났습니다. 한국어로 이름을 부르며 일행을 확인하는 모습을 보고 이정수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영사관 담당자는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이들이 한국으로 가려는 탈북자라는 것을 베트남 당국에 설명했습니다. 놀랍게도 새벽 4시에 체포된 그들은 밤 11시에 석방되었습니다. 베트남 정부와 한국 정부 간의 협정에 따라 탈북자들을 한국으로 송환하기로 한 것입니다. 문이 열리며 나오라는 지시를 받은 순간 이정수는 감격에 겨워 조선 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아직 대한민국에 대한 확신은 없었지만 자유를 향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영사관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이정수는 다른 일행들과 처음으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김동민은 평양에서 기계 공장에서 일했다가 배급이 끊어져 탈북을 결심했다고 했습니다. 젊은 부부는 아이의 미래를 위해 탈북을 선택했다고 말했습니다. 함경도 출신 여성은 남편을 정치범수용소에서 잃은 후 혼자 살 수 없어 나왔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각자 다른 사연이 있었지만 모두가 더 나은 삶을 찾아 목숨을 건 선택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정수는 이들과 함께하면서 자신만이 힘든 것이 아니라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영사관에서 하룻밤을 보낸 후 그들은 베트남 정부가 마련한 임시 거처로 이동했습니다. 베트남에서의 생활은 이정수에게 전혀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브로커들이 마련한 빌라에는 300명의 탈북자들이 함께 머물고 있었습니다. 노인부터 어린아이까지, 남자부터 여자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한국행을 기다리며 공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외부로의 외출은 철저히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7개월 동안 이정수는 신발도 제대로 신어보지 못할 정도로 통제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만난 다른 탈북자들과의 대화는 그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평양 출신의 한 의사는 북한 의료 시스템의 문제점을 상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함흥 출신의 화학공학자는 북한 공업 기술의 한계를 이야기했습니다. 이정수는 그들과의 대화를 통해 북한이라는 시스템 자체의 구조적 문제를 점점 더 명확히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온 순서대로 한국으로 보내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이정수는 중국에서부터 간이 좋지 않았던 상태가 악화되어 온몸에 황달이 왔습니다. 베트남의 덥고 습한 기후가 그의 건강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브로커는 아마 한국의 국정원에 연락을 취한 것 같았고 건강상의 이유로 이정수를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보내주었습니다. 태국 방콕을 경유해 인천공항에 도착한 것은 2004년 8월. 어느 월요일 아침 7시였습니다. 300명의 탈북자들을 위한 전용기였고 일반 승객은 한국 정부 관계자 몇 명뿐이었습니다. 생전 처음 타본 비행기였지만
이정수는 별다른 감흥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 떠돌아다녔던 탓에 정신이 멍한 상태였습니다. 제7장 첫 번째 한국땅. 인천공항에서 내린 순간 이정수는 한국의 첫인상을 강렬하게 받았습니다. 공항 건물의 규모와 현대적인 시설, 그리고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모습이 북한에서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공항 직원들의 친절한 안내와 체계적인 절차에도 놀랐습니다. 버스를 타고 40분 정도 이동하니 국정원 시설이 나타났습니다. 주변은 조용한 주택가였고 건물 자체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내부는 체계적으로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한 방에 한 명씩 배정되었고 각 방에는 침대 하나와 책상 하나, 그리고 작은 화장실이 딸려 있었습니다. 담당 조사관 김 과장은 이정수에게 북한을 떠나 한국까지 오게 된 경위와 북한에서의 생활에 대해 상세히 기록하라고 했습니다. A사 용지 수십 장에 걸쳐 자신의 인생을 글로 써내려가는 작업은 쉽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아픈 과거도 꺼내야 했습니다. 며칠 후 김 과장은 이정수가 작성한 자료를 검토한 후 다시 불렀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이정수 씨, 여기 빠진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정수는 놀랐습니다. 자신이 최대한 상세히 썼다고 생각했는데 무엇이 빠진 것일까요? 김 과장은 이정수가 근무했던 공장의 정확한 위치와 시설 규모, 그리고 생산 품목에 대해 구체적으로 물었습니다. 이정수는 더욱 놀랐습니다. 한국 당국이 자신이 근무했던 북한의 극비 시설에 대해 이미 상세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선생님, 제가 이런 질문을 해서 좀 죄송하긴 한데 어떻게 북한에 가보지도 않으신 분들이 이렇게 자세히 알고 계십니까? 김 과장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더 알 필요 없어요. 북한에 한국 정보원이 있으면 한국에도 북한 정보원이 있습니다. 비밀이라는 것은 없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정수는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세계가 얼마나 좁았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국가 간의 정보전이 이미 모든 비밀을 뚫고 들어가고 있었고 자신이 극비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이미 다 알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국정원에서의 식사는 이정수에게 또 다른 충격이었습니다. 북한에서 중상층도 먹기 어려운 수준의 음식이 하루 3번 규칙적으로 제공되었습니다. 흰 쌀밥은 물론이고 고기와 생선, 각종 반찬이 푸짐하게 차려졌습니다. 처음에 이정수는 이것이 자신을 유혹하기 위한 특별 대우인지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조사관들과 직원들도 똑같은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이것이 한국의 일반적인 생활 수준임을 점차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모든 것이 진실인지에 대한 확신은 없었습니다. 진정한 깨달음은 앞으로 하나원에서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2주일간의 조사 과정을 마친 후 이정수는 다른 탈북자들과 함께 하나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한국 사회를 만나게 되는구나. 과연 그곳에서는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제8장 하나원에서의 깨달음과 새로운 인생. 하나원에 도착한 이정수는 그 규모와 시설에 놀랐습니다. 마치 대학교 캠퍼스처럼 넓고 현대적인 건물들이 질서정연하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자신을 담당하게 된 상담원 박민수 씨는 더욱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 역시 북한 출신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박민수는 10년 전 북한 특수부대에서 복무했던 사람으로 한국에 정착한 지 7년이 지난 선배 탈북자였습니다. 그는 이정수에게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주었습니다. 저도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이 나라가 북한의 선전과 달리 정말 좋은 나라인 줄 몰랐습니다. 오히려 의심부터 했죠. 박민수의 설명에 따르면 북한에서 들어온 탈북자들 대부분이 처음에는 한국의 현실을 믿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너무 좋은 것들이 당연한 듯 주어지니까 오히려 함정이 아닌가 의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정수도 그런 심리 상태였습니다. 하나원에서의 교육은 체계적이고 실용적이었습니다. 한국어 교정부터 시작해서 컴퓨터 사용법, 은행 업무, 교통수단 이용법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정수는 특히 컴퓨터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기술이었습니다. 하나원에서는 정기적으로 견학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견학지는 63빌딩이었습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고층 건물에서 서울 전체를 조망하는 순간 이정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평선까지 끝없이 펼쳐진 고층 건물들과 도로, 그리고 개미처럼 바쁘게 움직이는 자동차들. 백화점 견학에서는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 건물 안에 이렇게 많은 물건들이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옷가지부터 시작해서 전자제품, 식품, 화장품까지 없는 것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유롭게 구경하고 구매하는 모습도 신기했습니다. 공장 견학에서는 현대적인 생산 공정을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자동차 공장에서 로봇들이 정밀하게 용접하고 조립하는 모습은 마치 공상과학 영화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이정수가 북한에서 10여 명이 달라붙어 하던 일을 기계 한 대가 더 정확하고 빠르게 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정수가 가장 충격을 받은 것은 거리 풍경이었습니다. 하나원에서 시내로 나가는 길에 본줄지어 늘어선 아파트들과 거리를 가득 메운 승용차들. 북한에서는 고위 간부나 탈 수 있는 승용차가, 여기서는 일반인들도 당연하게 몰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인솔교사에게 물어보니 그 차들이 모두 개인 소유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한 집에 2대, 3대씩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대학생들도 자기 차를 가지고 다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정수는 그 순간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정말로 헛된 것이었다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이정수는 같은 기수로 들어온 탈북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이정수 형님, 솔직히 말해서 이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직도 북한이 그리운가요? 이정수는 한참을 생각한 후 답했습니다. 그립다기보다는 허무하다는 느낌이 더 크네요. 우리가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살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풍요로운 나라가 바로 옆에 있었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고생하며 살아야 했을까요? 3개월간의 하나원 교육을 마친 후 이정수는 정착지 배정을 받았습니다. 경남 통영이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아름다운 도시라는 설명을 들었지만 이정수에게는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혼자 힘으로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통영에 도착한 첫날 밤 이정수는 정부에서 마련해준 임시 거처에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멀리 보이는 바다와 항구의 불빛들, 그리고 그 위로 떠있는 별들.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과연 나는 이 땅에서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제구장 통영에서의 첫걸음. 통영에서의 첫 번째 일자리는 대전-통영 고속도로 건설 현장이었습니다. 하나원에서 소개해준 일자리였지만 첫날부터 이정수는 한국의 건설 기술에 압도당했습니다. 하루 일당이 20만 원이라는 것도 놀라웠지만 더 놀라운 것은 작업 방식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도로를 만들 때 삽과 곡괭이로 땅을 파고 사람 손으로 돌을 나르고 롤러도 사람이 밀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건설 현장에서는 거대한 굴삭기들이 하루 만에 산을 깎아내고 덤프트럭들이 쉴 새 없이 자재를 운반했습니다. 아스팔트를 깔 때도 전자동 포장기가 일정한 두께로 완벽하게 시공해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작업자들의 안전 장비였습니다. 헬멧, 안전화, 작업복, 안전벨트까지 모든 것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맨손으로, 맨발로 위험한 작업을 하는 것이 당연했는데 여기서는 작업자의 안전이 최우선이었습니다. 하지만 8월의 뙤약볕 아래서 아스팔트 작업을 하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고역이었습니다. 지면 온도가 50도를 넘나들었고 타는 듯한 냄새와 함께 몸이 녹아내릴 것 같았습니다. 이정수는 하루에 1시간 정도밖에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보름을 버텨보려 했지만 결국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돈이 아무리 중요해도 건강을 잃으면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정수는 현장 소장에게 죄송하다며 그만두겠다고 말했습니다. 소장은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웃으며 다른 일자리를 소개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음 일자리는 온돌 수리 기술자였습니다.
북한에서도 온돌은 익숙한 난방 시설이었지만 한국의 온돌 시스템은 훨씬 발전되어 있었습니다. 보일러와 연결된 온수 순환 시스템, 정밀한 온도 조절 장치, 그리고 효율적인 배관 구조까지 모든 것이 과학적으로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온돌 수리 일을 하면서 이정수는 한국인들의 생활 수준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파트마다 깨끗하고 현대적인 가전제품들로 가득했습니다. 냉장고, 세탁기, 텔레비전, 에어컨까지 없는 집이 없었습니다. 북한에서 최고의 간부나 가질 수 있는 물건들이 여기서는 일반 가정에 당연하게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일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이정수는 한국 사람들의 일상을 관찰했습니다. 퇴근 시간 지하철역은 정장을 입은 직장인들로 붐볐습니다. 모두가 깔끔하게 차려입고 스마트폰을 보며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그 모습에서 이정수는 이 나라의 역동성과 활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몇 달 후 이정수는 조선소에서 일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21세기 조선소는 그의 상상을 뛰어넘는 규모였습니다. 축구장 여러 개를 합친 것보다 큰 건조대에서 거대한 배들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용접 작업을 맡게 된 이정수는 한국의 기술력에 또 한 번 감탄했습니다. 북한에서도 용접 경험이 있던 이정수였지만 한국의 현대적인 장비와 기술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자동 용접기는 사람보다 더 정밀하고 빠르게 작업을 해냈습니다. 작업복부터 시작해서 모든 장비가 완전히 현대화되어 있었습니다. 안전 규정도 철저해서 작은 실수도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조선소에서 일하며 이정수는 한국 노동자들의 전문성에도 놀랐습니다. 각자가 자신의 분야에서 고도로 숙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었고 팀워크도 훌륭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협업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에 동료 김기술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김기술은 이정수가 북한 출신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전혀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호기심을 보이며 북한의 조선 기술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이정수는 북한과 한국의 조선 기술 차이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북한에서는 모든 것을 사람 손으로 해야 했고 정밀도도 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김기술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도 기본기는 탄탄할 것 같다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통영의 굴 양식장에서도 일해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바다에서 굴을 채취하고 가공하는 전 과정을 경험했습니다. 특히 굴 껍데기를 이용한 비료 공장에서는 자동화 설비의 놀라움을 체험했습니다. 굴 껍데기를 넣으면 분쇄, 건조, 포장까지 모든 과정이 자동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정수는 그곳에서 설비 개선 아이디어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원료 투입 부분에서 자주 막히는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낸 것입니다. 공장장은 북한에서 온 사람이 어떻게 그런 기술적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느냐며 놀라워했습니다. 이정수는 그저 기계에 관심이 많다고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통영에서의 2년간은 이정수에게 한국 사회 적응의 기초를 다져준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양한 일을 경험하면서 한국의 기술력과 시스템을 배웠고 무엇보다 한국 사람들의 정서와 문화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더 큰 도전을 위해 경기도로 이주할 때가 왔습니다. 제10장 경기도에서의 새로운 만남. 2008년 3월 이정수는 더 나은 기회를 찾아 경기도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통영에서의 경험을 통해 한국 사회에 어느 정도 적응한 그였지만 수도권에서의 생활은 또 다른 도전이었습니다. 포천에서 작은 새방을 구해 혼자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포천에서의 생활은 외로웠습니다. 통영에서 알게 된 사람들과는 멀어졌고 새로운 지역에서 인간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혼자 텔레비전을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라면을 끓여 먹으며 뉴스를 보고 있던 이정수에게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등록되지 않은 번호였기에 처음에는 스팸 전화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받자마자 들려온 여자 목소리는 그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몇 년 전 연길역에서 한국으로 간다며 역 앞 식당에서 밥을 드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정수는 순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중국에서 장철수와 함께 연길역 근처 조선족 식당에서
자장면을 먹었던 일이 생각난 것입니다. 그 여성은 자신을 박미경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녀 역시 탈북자였고 중국에서 40년간 봉제업을 해온 사람이었습니다. 우연히 그날 같은 식당에 있었는데 이정수의 얼굴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국에 정착한 후 탈북자 커뮤니티를 통해 이정수의 연락처를 알아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미경은 자신의 사연을 들려주었습니다. 1960년대에 아버지를 따라 북한에서 중국으로 이주한 후 그곳에서 평생을 살아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에서의 삶도 쉽지 않았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항상 단속의 위험에 시달려야 했고 정당한 대우를 받기도 어려웠다고 말했습니다. 몇 번의 통화를 통해 서로의 안부를 확인한 후 박미경은 이정수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경기도에서 함께 봉제업을 시작해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은 40년간의 경험이 있고 이정수는 성실성과 책임감이 있으니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정수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자신은 북한에서 미싱의 미자도 몰랐고 옷 만드는 일은 완전히 생소한 분야였습니다. 하지만 박미경은 배우면 된다며 격려했습니다. 손재주가 있어 보이니 금방 익힐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몇 주간의 고민 끝에 이정수는 박미경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통영에서의 막노동보다는 기술을 배워 전문성을 갖추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좋을 것 같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는 포천을 떠나 박미경이 있는 의정부로 이사했습니다. 박미경은 이미 작은 봉제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지하에 마련된 작업실에는 미싱 5대와 각종 부자재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주로 아동복을 제작하는 업체였는데 품질이 좋아서 단골 거래처들이 있었습니다. 이정수의 첫 번째 과제는 미싱 사용법을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박미경은 인내심을 가지고 기초부터 차근차근 가르쳐 주었습니다. 직선 받기부터 시작해서 곡선 처리, 단추 구멍 만들기, 지퍼 달기까지 하나씩 익혀나갔습니다. 다행히 이정수는 손재주가 좋았습니다. 북한에서 기계 수리 일을 많이 해봤던 경험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섬세한 손 움직임이 필요한 미싱 작업에 빠르게 적응했습니다. 한 달 만에 기본적인 작업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수도 많았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실수는 아동복 70벌을 만들 때였습니다. 다음날 아침 납품 예정이었는데 박미경이 중요한 부분을 마무리해 놓고 이정수에게 스티치만 박으면 된다고 맡겼습니다. 그런데 이정수가 모든 스티치를 반대 방향으로 박아버린 것입니다. 발견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하나씩 뜯어서 다시 해야 했는데 납기는 다음날 아침이었습니다. 박미경과 이정수는 그날 밤을 새워 새벽 4시까지 작업했습니다. 겨우 납기를 마쳤지만 두 사람 모두 녹초가 되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 이정수는 더욱 신중하게 일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나이에 상관없이 죽을 때까지 배워야 한다는 것을.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매일매일이 새로운 배움의 연속이었습니다.